저는 채식주의자를 3번 읽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한 번, 작년에 국문과 전공 수업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요즘 노벨문학상의 여파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채식주의자는 꽤 어렵고 논쟁적이고 호불호가 갈리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죽하면 작가가 직접 개정판에서 세간의 관심도 오해도 뜨겁고 날카로운 소설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죠. 제 해석이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의 오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에 어느 정도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1차적으로 폭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은 감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해온 육식의 폭력성,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통제하려는 공동체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러면 이 책은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며 나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망가져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에 영혜는 좀 너무 소극적이고 무력하지 않나?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일까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부의 마지막 장면은 너네가 고기를 먹는 건 괜찮고 내가 새를 먹는 건 이상하고 잔인해? 라는 불편한 물음을 던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자들은 이런 메시지가 설득력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혜가 미친 사람이라는 건 팩트 아니냐면서. 저는 이 책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층위를 최소 넷으로는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완전히 분리하긴 어렵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폭력의 어떤 부분에 더 주목하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사회적 규범의 폭력입니다. 이건 이미 얘기했죠. 노브라나 채식, 정신병원을 바라보는 적대적 시선들이 이런 폭력을 구성해요. 실제로 1장에서 영혜는 시선도 무엇이든 해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첫 번째 층위의 역사적 맥락을 구체화하는 근대 문명의 폭력입니다. 이 해석을 채택할 경우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이런 관점의 한계에 대해 말하겠지만 나름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은 생략하고 핵심 아이디어만 요약하자면 에코페미니즘은 근대 문명이 여성과 자연을 동시에 억압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생각을 골자로 합니다. 채식주의자는 주체, 남성, 동물성, 육식, 폭력대, 타자, 여성, 식물성, 채식, 비폭력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의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소설 전체의 메시지는 가부장제와 육식문화로 대변되는 근대 사회가 여성과 자연을 착취하는 양상을 가시화하고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육식문화와 가부장제에 의한 폭력의 징후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영혜의 아버지가 영혜에게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장면일 겁니다. 아버지가 영혜를 물었던 개를 잔인하게 죽여서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영혜가 자기 몸에 그려진 꽃을 좋아한 이유는 간단해요. 마치 내가 꽃이 된 것 같으니까. 꽃은 아무도 죽이지 않거든.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폭력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의 식물성, 비폭력성을 통해서 근대의 남성적 주체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려는 거죠. 이걸 극단으로 밀어붙인 게 진짜로 식물이 되려는 시도이고, 반대로 영혜의 형부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뭘 꿈꾸던가요? 새가 되길 바라요. 동물이죠. 나무불꽃에서 인혜가 남편은 날개 있는 것들을 찍기 좋아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제와의 정사를 들켰을 땐 아예 베란다 밖으로 달려나가서 한 마리 새처럼 뛰어오르려고 해요. 나무가 되려고 바닥에 붙박여서 물구나무를 서는 영혜랑 대조되죠. 그러면 영혜의 언니인 인혜는 어떤가? 인혜는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존중의 대상보다 일방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건 영혜도 마찬가지였죠. 또 인혜는 남편보다 소득이 더 많은데도 지우에 대한 돌봄 노동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요. 저는 특히 나무불꽃 에피소드가 가부장제의 미묘한 폭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인혜는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온 삶이 문득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감각,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낯선 감각을 느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살 생각까지 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죽어가는 영혜는 나무 되기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정신병원에 저항하고 있고, 살아있는 인혜는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혜가 육식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폭력과 사회적 규율을 거부하려다가 체제 밖으로 추방되는 인물이라면, 인혜는 그 폭력과 규율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적응하지만 점차 주체성을 잃어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수학인데요. 여러 비판이 가능하지만 하나만 꼽아보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텍스트를 다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성과 육식 대 여성과 채식이라는 도식이 다소 자기적인 거 아니냐, 여성을 너무 가부장제의 희생양처럼 그리는 거 아니냐, 영혜의 욕망을 간과하고 피해자성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에코페미니즘 해석이 놓치기 쉬운 사실 중 하나는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기 전에 남편의 몸을 먼저 더듬기도 했었다는 점, 제이와 형부의 몸에 그려진 꽃을 보고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그에 응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물론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여성의 욕망에 관해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쯤에서 초점을 옮겨볼게요. 지금까지 채식주의자에 드러난 두 층의 폭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상식이라는 사회 규범, 둘째는 육식문화와 가부장제로 대변되는 근대 문명. 여기에 더해지는 세 번째 층의 폭력은 인간의 생리적 조건으로서의 폭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 일뿐 아니라 내 자식을 먹이고 돌보는 데에도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게 필요하죠. 이 폭력은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도 가부장제가 사라져도 해소되지 않는 폭력입니다. 한강
작가는 이 지점을 건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도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영해한테 물어뜯긴 동박새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일부 채식주의자에서 영해는 자신의 둥근 젖가슴이 아무도 해치지 않아서 좋다고 말하는데 육식을 거부할수록 몸이 야위면서 젖가슴이 뾰족해져 가요. 그러니까 뭘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하고 불안해합니다. 영해가 동박새를 물었을 때의 옷차림 기억하시나요? 상의를 벗어서 앙상한 쇄골과 여인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젖가슴과 죽은 동박새 연결되죠. 2부 몽고반점에서는 한술 더 떠서 벌거벗은 몸에 꽃을 그립니다. 꽃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나? 언니한테 캠코더 영상으로 큰 상처를 주죠.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요. 폭력이 사회, 문화, 제도의 산물일 뿐 아니라 인간 삶의 근본적 조건이기도 하다는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 이런 관점을 통해서만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채식주의자는 남성과 육식 대 여성과 채식이라는 이분법을 차용하는 듯 하면서도 교묘하게 그걸 비틀고 교란하는데요. 몽고반점에서 영해와 형부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 있었죠. 이게 왜 기괴한가? 저는 그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혼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합한 건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결합은 성적 욕구에 의해서 매개되고 있어요. 동물적이죠. 그런데 그 몸에 그려져 있는 건 또 꽃이에요. 그래서 꽃과 짐승과 인간이 뒤섞인 한 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해가 몸에 꽃을 그린 제이나 형부를 욕망하는 모습, 삐쩍 마른 몸으로 정신병원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모습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식물 되기를 꿈꾸지만 근원은 동물인 존재,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은 폭력이 소거된 불가능한 세상을 무력하게 꿈꾸기보다는 인간 삶과 사회의 기반이 어떤 종류의 폭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직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마지막 층위의 폭력은 지금까지의 해석들과 경합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걸 이해의 폭력 내지 의미화의 폭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타자를 자신의 언어로 규정하고 그 규정 내부에서 해석하려는 폭력. 이 말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책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는 건데요. 제목이 채식주의자입니다.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요? 영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세요. 영해가 채식주의자인가요?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영해를 잘 표현하는 것 같나요? 소설에서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타이밍은 남편의 독백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생각으로 알레르기니 아토피니 하는 체질을 바꾸려고 혹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된다. 그 어느 것도 영해가 육식을 거부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죠. 부부 모임에서도 영해의 남편은 꿈을 꿨다는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집사람이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아서 채식을 시작했다는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납득하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채식주의자라는 개념체계 내부에서만 영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체계 내부에서만 타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언어로 대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그 대상의 실체를 언어 바깥으로 불가피하게 미끄러뜨리죠. 저는 이 사실이 채식주의자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몽고반점은 이런 관점과 근대적 남성 주체의 시선에 대한 페미니즘 비판을 교차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요. 몽고반점에서 영해의 형부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이 소설에서 영해의 식물성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형부예요. 첫 만남 때부터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을 느끼고 영해한테 몽고반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땐 푸른 꽃이 열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영해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형부죠. 또 소설을 잘 보시면 형부가 영해한테 공감하는 장면까지 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철저한 타인 혹은 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해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부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 물론 불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형부가 철저하게 자기의 시선에서 타자화된 영해를 진단하고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부는 영해로부터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식물적인 육체를 보지만 그건 거짓이거나 기껏해야 영해의 일면일 뿐이죠. 영해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려는 형부의 신미안은 영해에 대한 그의 욕망과 겹쳐지면서 번번이 차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영해가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는 순간일 텐데요. 영해는 꿈을 꿔서 고기를 끊었다는 말이 이해받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형부한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그 순간 형부는 널 삼켜서 널 녹여서 내 혈관 속에 흐르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밀려오는 졸음을 느낍니다. 결국 영해의 말을 자장가 삼아 잠에 들고 마는데 이 장면은 영해를 이해해 보려던 형부도 영해에겐 결국 나를 철저하게 타자화하는 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속하게도 인해가 두 사람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인해가 불쌍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영해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린 사람이 인해예요. 캠코더를 발견하고 나서 영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직 정신도 성치 않은 애를, 저런 애를 이라고 말합니다. 영해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영해는 회복되는 중이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고 일자리도 구하고 있었고 인해가 오기 직전에 형부한테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됐든 형부와의 교합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얻은 거죠. 하지만 인해는 그럴 가능성을 차단했고 그 이후에는 단순한 미움이나 괘씸죄보다는 영해에게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타자를 자기의 언어로 규정하고
입원하라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강제 입원이라는 폭력으로 이어진 거죠. 이 소설에서 영혜는 주요 소설자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인들에 의해 재현되는 영혜가 진짜 영혜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새롭게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 영혜조차 자기만의 언어로 세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강 작가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폭력의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물 되기를 꿈꾸면서도 식물에게 일방적인 시선을 보내는 영혜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혜는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생태주의적이에요. 식물들을 어떤 연대의 기반을 둔 평화로운 공동체로 보고 있고, 이건 여성과 자연을 연결짓는 에코페미니즘의 도식과 공명하는 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소설에서 나무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동물적입니다. 소설에서 나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런데요, 영혜는 꿈을 묘사하면서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다고 말해요. 가해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식물? 물과 광합성만 필요한 식물? 그런 거 없다. 나무도 인간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대놓고 보여주면서 이 소설은 시작하는 거죠. 그럼 끝은 어떤가?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본다 라는 문장이 마지막 문단에 등장합니다. 되게 위협적이고 역동적이죠. 짐승들처럼이라는 표현이 대놓고 동물 대 식물이라는 이분법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물들의 세계를 보면 경쟁이 얼마나 살벌하고 치열한가요? 식물에게 평화나 연대 같은 가치를 투영하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사유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영혜의 나무 되기가 실패한 이유는 어쩌면 자신이 동물이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뿐 아니라 나무들을 내가 알고 있는 나무라는 개념체계 내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는 폭력을 범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서로 소통하고 살려면 언어를 통해 타자를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폭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비관주의가 이 책의 주제인가? 문학의 본령은 해법의 제시보다 질문에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가피한 의미화의 요구를 기어이 감내하는 것과 타자를 함부로 의미화하지 않는 것은 양립 가능합니다. 이 소설은 인혜가 활활 타오르는 나무 불꽃들을 대답을 기다리듯 쏘아보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이 장면은 나무 불꽃으로 표상되는 미지의 타자로부터 어떤 의미를 기대하면서도 언어의 한계를 의식하고 의미화를 유보하는 윤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나의 의미화가 언제나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거죠. 둘째로, 폭력이 삶의 근원적인 조건인 이상 우리에게는 폭력의 유무로 도덕적 선악을 단정하지 않는 새로운 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폭력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어떤 폭력인가가 주요한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가피한 폭력뿐 아니라 불가피한 돌봄의 연쇄에 의해서도 관계 맺고 있습니다. 폭력과 돌봄은 모두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지만 그 불가피성 내에서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에 연루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죠. 인혜는 이 세계에 남아서 지우를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가부장제가 부여한 노동이기도 하지만 인혜의 기쁨의 원천이자 삶을 어떻게든 붙잡아낼 책임을 스스로 부여한 결단의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의 살생을 완전히 속죄하긴 어렵겠지만 누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폭력이라는 원죄가 유의미한 돌봄과 함께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채널은 독서 전문 채널은 아니고 인문학이라는 넓은 분야 내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통해 유입된 구독자가 몇 명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제 채널에서 책이나 영화 소개 및 비평 콘텐츠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많은 논문을 읽었습니다. 전부 다 참고문헌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논문을 직접 찾아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 영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논문들만 추려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만 마칠게요.